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4월에 날씨는 점점점 이제 완연한 봄 날씨로 접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제 그 일본말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루이하다, 정말 노곤하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은 그다지 방향성을 들지 못하고 어제도 지루한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뭐 지수가 좀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뭐랄까 미국 달러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그리고 이때까지 상당히 비둘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브레이드 러너 이거 미국의 FRB 부의장이죠. 그 양반은 사실은 그 양반이라보다도 그 여자분입니다만은 그분은 사실은 그 요번에 그 제롬 파월 FRB 의장의 후임으로 새롭게 FRB 의장이 될 가능성도 있었고 물망에 오르게 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의회 인준을 통과하기가 자신이 없었던지 그대로 제롬 파월이 그대로 유임되는 거로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도 좀 그 제롬 파월을 대신할 정도로 그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양반은 이때까지 상당히 그 비둘기파적인 매우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경기가 중요하다. 금리 내려야 된다. 돈을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지. 뭐 금리를 올려야 되고 자산을 축소해야 되고 돈을 걷어들여야 되고 그런 쪽으로는 그다지 발언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양반인데 갑자기 어제 그 브레이드너 FRB 부의장이 그 미국의 소위 FRB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무슨 말이냐니까 이때까지 그 돈을 풀면서 국채를 잔뜩 사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으로서의 국채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으로서 상당히 많이 빵빵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시장에다가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시장에다가 국채를 팔고 시장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이 걷어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빅스텝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 등등을 하면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면모에서 갑자기 매파적인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 금리 급등세를 보였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는 급등세를 보여드렸고요. 달러 인덱스도 뜨거라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 99.7 이상으로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은 보다시피 5원 60전이나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였고요. 금리는 금리대로 보다시피 미국의 달러금 10년물 같은 경우에 금리 크게 올라가 0.65% 55bp 이상의 급등세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은 나스닥 저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1.58%나 추락했거든요. 그죠? 항상 같은 경우에도 1.39% 추락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0.88%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덜하죠. 그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고 그야말로 보다시피 미미한 약보합, 사이드웨이. 그죠? 뭐 이를 보이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 때문이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엘리어트로 말한다면 사파이고, 그죠? 일모로 말한다면 구름 아니다. 구름 아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의 제목은 안개가 거칠 때까지, 안개가 사라지기 전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안개가 사라지기 전까지 현재 주가는 구름 아래 있으니까 안개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금과 같은 횡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수는 별 필요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별 볼 일이 없으니 아무래도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식 비중을 예를 들어서 50% 정도만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는 뭡니까? 현금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대. 50% 가지고 있는 주식도 예를 들어 지수 관련 내용주 삼성전자며 LG엔솔이며 하이닉스며 네이버며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보겠습니다만은 JYP며 그죠?
뭐 이런 것들, 엔트 관련주들, 또는 반도체 관련주 한두 개, 그죠? 아니면은 LG U+라든지 조금씩 구름을 넘어서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종목을 재편해 가는 것이,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시장은 여전히 별 볼이 없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미국 시장 이제 나스닥이 크게 떨어졌고 금리가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오르다 보니까 역시 외국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과 선물과 몽땅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팔았고요. 뭐 개인들만 열심히 샀습니다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를 개인들이 매수로 떠받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죠. 아마 그나마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1% 미만의 0.88%의 하락폭을 나타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은 선방했다. 그죠? 선방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 뭐 대형 시가총액 자기 종목들 거의 다 떨어졌는데 현대차가 올랐고 현대차 기아차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 외에는 뚜렷하게 눈에 뜨이는 종목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종목들을 차트 보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봅니다. 코스피 지수 왜 이렇게 재미없나요? 뭐 구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구름 안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냐니까 좀 크게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구름 안에서 재미없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럴 줄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니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로서는 한시 빨리 그래도 뭔가 구름 밖으로 이로 나가든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게 이렇게 나가든가 둘 중에 가부간에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같은 지루하고 답답한 그야말로 횡보 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죠? 뭐 그런 정도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수로 말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굳이 일목으로 말한다면 그래도 후행스패는 캔들 위에 있으니까 구름 밖에 못 나갔으니까 현재 지수로 이야기한다면 타진 매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수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의 타진 매수가 되는 것이고 코스피 지수의 타진 매수라는 이야기는 뭐 예를 들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40~50% 정도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라. 전체 여기 지수의 살 물량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사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현금 비중이 한 절반, 그리고 주식 비중을 한 절반 정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그런 말입니다. 코스닥은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은 코스피가 이러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혼자서 독야층 날아가기 그렇습니다만은 막 그래도 얘는 그래도 구름 밖으로 나와 있고 후행 스피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아래쪽에 구름도 튼튼하니까 뭐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불상사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위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해 봅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을 변화일 이야기했죠. 그죠? 변화일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어디더라? 제가 따져가지고 그죠? 바닥에서 따져가지고 17일째 되는 날 오늘이 여기인가요? 그렇죠. 이 바닥에서 따져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7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늘이 변화일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그죠? 변화일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주가가 뭔가 크게 와장창 오르거나, 그죠? 와장창 떨어지거나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오늘의 변화일은 하게 뭔가 변화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변화가 나타나려면 기존에 무슨 하나의 상태가 있고 어떤 상태가 있고 거기서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변화를 여기 변화일이고 그죠? 여기 변화일이고
변화일 이후에 어떤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상태라보다도 추세라고 합시다. 어떤 추세가 상승세였다가 변화일 전후에서 액셀러레이트 가속되거나 강화되거나 아니면은 변화일 전후에서 추세가 반전되거나, 그죠? 반전되거나 하는 그날이 바로 이 변화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이 변화일을 할 때, 변화일 이전의 추세가 굳이 말한다면 상승세이긴 합니다만은, 상승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의 주가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와 있었다면, 어제보다 올랐다면, 그래, 계속 올라네? 계속 오르네? 그래서 오늘이 변화일이네? 그럼 혹시 내일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두지 않겠냐? 라고 기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잘 보시면은, 오늘은 떨어졌죠. 어제에 비해가지고. 그죠? 그럼 과연 이게 지금 오늘 이전의 추세를 뭐로 봐야 할 것인가? 여기부터 17일인데.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추세를, 여기까지가 우리가 변화가 되는 17이 되는 변화의 대상이 되는 이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상승세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락세로 봐야 될 것인가가 참 소위 말해서 이 기존의 추세가 뭐였냐? 상승세였냐? 하락세였냐?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변화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달라면 변화 이전의 추세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추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오늘을 과연 변화일로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변화일로서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저로서는 다소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통상 일목에서 9, 17, 26, 33, 42 등등등 여러 가지 기본 수치, 복합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일목에서 요 두 수치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3이나 42. 일목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니까 일목 산인이 뭐라고 했냐니까 33이나 42에서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대세를 잡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상당히 33이나 42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변화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9, 17, 26. 물론 9일이나 26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요. 그죠? 26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팬에서 하나의 스팬이 되는 것이고 9는 하나의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절이죠. 그 절. 가장 기본적인 절. 그죠? 9일이 절이니까 는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17은 이 다소 좀 기본 수직이 합니다만은 다소간 좀 어정쩡한 다소간 좀 애매한 모습이어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이 변화일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17일이 돼서 이 변화일로서의 나름대로의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확연하게 변화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더 두고 봐도 변화일의 의미가 없는데 글쎄요. 그로서는 굳이 변화일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구름 안에 있다 보니까 재미없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은 오늘 이렇게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이드너, 그죠? FRB 부의장께서 상당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 인덱스 99.758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달러 인덱스가 99.2까지 올라간 게 99.758까지 간 건 게 과거로부터 백투더 퓨처로 돌아간다면 이때까지 그 이전에 99.758 간 적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 따져가지고 이렇게 쭉 가본다면 언제입니까? 거의 2020년, 그죠? 2020년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99를 넘어간 적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한 몇 년 만에 상당히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달러 금리
10년물인데 이게 10년물짜리 금리가 지금 2.63% 기록할 정도로 계속적인 상승세이다 보니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그죠? 달러 인덱스도 상승세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달러 원 환율도, 그죠? 달러 원 환율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냥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하니까 뭡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빨리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별볼이 없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죠? 우리가 시장에서 아직도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일단은 전쟁도 전쟁이고, 전쟁에 만약에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달러 금리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달러 금리 이슈가 시장에 대해서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에 살아있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고 시장은 별볼이 없다. 자, 그렇습니다. 채권 투자 사는 건요. 네, 오케이. 채권 투자요. 채권 투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소위 말해서 YTM을 노리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 캐피탈 게인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채권도 마찬가지로, 채권도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000원짜리인데, 보통 우리 채권이 10,000원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9,500원에 사가서 12,000원에 판다. 예를 들어서. 팔면은 이만큼의 채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차익을 챙기는 방법. 주식 사는 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소위 자본소득을 노리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캐피탈 게인을 노리는 방법이에요. 캐피탈 게인을. 근데 캐피탈 게인을 노리려면 채권 가격이 이르기 위해서는 채권 가격이 어찌 되느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죠?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를 기대됩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무슨 말이냐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느냐? 금리가 하락을 기대하면은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그럴 걸 기대하기 때문에 채권을 사가지고 9,500원에 사가지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고, 따라서 12,000원에 팔아가지고 그 사이에 단기 트레이딩 게인을 노리는 게 이게 주로 하는 캐피탈 게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YTM이 뭐냐니까, YTM이라는 것은 yield to maturity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만기 보유 수익률을 YTM이라고 합니다. yield to matu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국제금리가 급등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지금 이제 yield가 미국 같은 경우 미국입니다. T노트 같은 경우에 T노트 10year물이 10년물이 지금 yield가 2.6014%거든요. 그죠? 2.6014%.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T노트 지금 사가지고 지금 사서 10년 동안 보유하면 수익률을 얼마가 보장할 수 있냐니까 2.6%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2.6%의 안전한 수익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수익을 없습니다. 대신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2.6%의 수익을 기대하고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시장 금리가 예를 들어서 2.60%일 때 채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살 거야? 9,900원 샀다 칩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샀는데 얼마에 샀는데 매수했는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2.6이었는데 예를 들어 2.7이 돼 버리면 채권 가격 얼마가 되느냐? 2.7 돼서 채권 가격은 9,8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내가 9,900원 사가지고 9,800원에 돌아 팔면 손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팔고 어찌해야 되느냐? 이걸 갖다가 9,900원에 산 걸 갖다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몇 프로? 애초에 내가 살 때의 수익률 2.6%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3년물 국채와 마찬가지입니다.
3년물 국채. 예를 들어서 3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볼까요? 자, 국내 재정호가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 3년째 금리인데, 그죠? 이 잔존기간이 남은 게 따라가지고, 잔존기간이 남은 게 따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3년, 만기 3년 남았대,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이거. 3년짜리를 지금 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의 금리가 3년물 금리가 YT 금리로 따져가지고 2.9%좀 되거든요. 만기 3년 남은 거. 그죠? 만기 3년 남은 거.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사면은 가지고 있으면 만기 3년 동안 그대로 보유하면은 3년 동안 보유하면은 2.97%의 수익률이 확정됩니다. 확정됩니다.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시장 금리가 2.9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금리가 올라가지고 3%가 되면, 금리가 오르면 2.9에서 3% 금리가 오르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갔다가 9,900원에 샀다 한다면 그때 가서 재건가액 얼마가 되느니까 만기 3년짜리가 얼마가 되느니까 9,800원으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죠. 손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채권을 투자한다면 먼저 뭘부터 정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를 정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 1번 만기 수익률 YTM, Yield to Maturity. 만기까지 사가지고 끝까지 현재 2.9%가 같으면 해피하니까 내가 2.9% 만기 수익률을 기대하고 지금 사가지고 2.9%까지 4년 동안 안전빵으로 수익을 얻겠다라는 목적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자본소득을 노리기 위해서 자본소득을 노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900원에 사가지고 만원에 팔아가지고 그 사이에 차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YTM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본 소익을 노리기에 채권 투자할 만한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왜? Everybody expect. 누구나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거다? 기준금리 어떻게 됩니까? 오르겠죠.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현재 9,900원짜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 가격이 9,000만 원이 내리기는커녕 9,80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2.9% 좋지 않냐? 또는 예를 들어서 만기 한 대 1년 남은 거 1.9% 전에 뭐 괜찮네 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 1.9% 먹겠다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본소득을 노리겠다는 전략 같으면은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권은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니까 단도는 잘 안 됩니다.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는 채권 투자하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몇 천만 원, 몇 억 원 정도 돼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연율 2.9%. 연율 2.9%니까 아까 2.9%라는 이야기는 이게 per annum이거든요. 연율로.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3년 동안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얼마일까? 1.029 그죠? 2.9%죠. 거의 3승. 그죠? 1 플러스 0.029의 3승. 복리로 해가지고 하면은 무슨 해볼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1.029의 삼성이
가서 봐라. 1.0이고, 삼성을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1.09가 되네요. 그럼 1.090 이래 나오거든요. F6 1.08 089 547 이래 나와요. 계산하면. 그러니까 3년 동안의 복리 수익률은 1.089 대략 1.9%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의 토탈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채권 투자의 매력은 YTM을 노리고 3년 동안에 9% 수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더구나 국채는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망하지 않을 테니까 안전빵으로 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샀다가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팔아야지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다지 썩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시장의 기대가 반영돼가지고 금리가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는 이 정도 같으면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라도 몰라도 지금은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옥토버님 말씀하신 대로 썩 매력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 발작, 팬드럼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팬드럼. 예. 글쎄요. 일시적 발작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시적 발작이란 보담도 근본적으로 달러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그것이 이제 시장은 뒤늦게, 아, 그렇구나. 금리 올라가겠구나. 라 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 그것이 일시적 발작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결국은 일시적 발작이라면 다시 금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일시적 발작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요, 금리는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질문을 계속 답하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해를 잘 했는데, 구름 위로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 기관 외국인 순매수 누적과 개인 순매수 누적들을 보고 매수에 참고하는 것은 어떤지요? 뭐 참고하는 것은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외국인이 샀다,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그죠? 그 다음에 개인 매수, 누가 샀다는 것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말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유망하죠. 이게 상대적으로 유망하죠. 왜? 주가가 떨어지면, 샀는데 떨어지면 개인들은 이거 못 견디고 물량이 매물이 나올지 던지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은 그래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웬만큼 떨어지지 않고서는 매물화되는 경향이 좀 더 낮습니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살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매물화되는 경우가 낮고요. 주가가 설령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버틸 만한 자금 여력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괜찮고, 또 하나는 얘들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모르는 얘들이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냐. 이게 맞나요? 정보. 한자가 갑자기 이상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사더라, 예를 들어서 미친 듯이 사더라. 그럼 얘들이 뭔가 있겠지. 라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다면은 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가는 건 좋아 보이고요. 물론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다는 경우에는 괜찮아 보이겠네 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렇지 않아요. 항상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확률이 그런 종목을 건드린 것이 확률이 좋죠. 그죠? 공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는 실시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데이터입니다.
하루 전 데이터밖에 안 되고요.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통계를 정확하게, 그러고 공매도도, 그럼 우리 비슷한 종목이 이거 뭐죠? 대차거래, 그죠? 대차거래 잔액이죠, 그죠? 대차잔고. 그죠? 대차잔고는 뭡니까? 그러니까 소위 빌려간 금액의 합이잖아요. 그죠? 빌려간 금액의 합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왜 빌려가노? 뭐 하려고? 둘 중에 하나죠. 1번은 차익 매도하거나, 차익 거래하거나, 아니면은 공매도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갔다는 이야기는 외국인의 기관들이 대차거래 했다는 이야기는 이걸 차익 거래나 공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대차거래가 잔고가 많은 종목일수록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공매도로 나올지 아니면은 뭡니까? 차익 거래, 그 선물과 관련되는 차익 거래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매도로 갖다가 실시간으로, 더더구나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에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 베이시스가 플러스 전환시, 예, 어때? 그 다음에 까미노님, 코스피 현선물 베이시스가 컨탱고에서 백오데이션으로 전환 시 선물 가격이 약세 전환 때는 심화되고, 반대의 경우에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전환 시 선물 가격이 순간적이나마 강세 전환 또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물을 보시면 이게 선물 가격인데, 그래서 선물 이거 그냥 보죠. 이 선물 가격인데 이게 현물이거든요. 그죠? 현물 가격이 지금 360, 종가 기준입니다만은 현물이 361인데 현재가가 361.35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싸죠. 그죠? 이거 컨탱고예요. 근데 컨탱고라 할지라도 컨탱고가 반드시 뭡니까? 그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가격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래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원래 비싸게 되어 있어요. 왜? 선물 가격의 이론가는 현물 가격에다가 플러스 캐리 코스트가 들어가야 되었으니까, 캐리 코스트가 이자 비용이 들어가야 되었으니까 현물 가격이 100이라면은 선물 가격은 원래 102 되는 게 102, 103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빼면 베이시스가 컨탱거 되는 거는 당연지사야. 따라서 컨탱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컨탱거 자, 이렇게 기왕 한 김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선물 컨탱거와 백오데이션. 자, 현물이 100이에요. 그러면은 선물의 이론가는 100 더하기 캐리 코스트. 예를 들어서 2 더해가지고 102 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 이론가이기 때문에, 이론가니까 실제 선물 가격은 정확하게 100 이하와는 같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100 한 1점 될 거라고, 예를 들어서 101이 되든 간에 103이 되든 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선물 가격은 101은 현물 가격 100보다 커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컨탱고야. 컨탱고 되는 건 정상이야. 다만 컨탱고 됐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론가는 100인데
그죠? 이론가는 100인데 실제 가격이 101이 될 수도 있고 실제 가격이 103이 될 수도 있어요. 103. 다시 말해서 실제 가격이 이론가 102보다 비싸면 이거는 시장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나니까 선물을 매도하고 비싸니까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 차익 거래가 일어나요. 그러면 현물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컨텐츠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선물 가격의 실제 가격이 이론가 102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론가는 100인데 주겠습니다. 이론가는 100인데 실제 선물 가격이 101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싸니까 선물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현물은 매도하는 이런 매도 차익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현물 매도가 쏠리면서 주가는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컨텐츠인데 현물 가격은 현물 100인데 현물 가격에 비해서 실제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현물의 매도가 쏠리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라 그래서 컨텐츠가 바로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컨텐츠일지라도 이론가보다 실제 가격이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백오데이션이라는 얘기는 현물 가격이 99고 현물 가격이 10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론 가격은 102인데 실제 선물 가격이 99가 되는 경우를 말해요. 따라서 실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낮죠. 그죠? 백오데이는 싸죠.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백오데이는 싸니까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 차익 거래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1번 컨텐츠면 이론가에 비해서 실제 가격이 비싸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꾸로 이론가보다 실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2번 백오데이션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라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다. 하지만 백오데이션의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매도 차익 거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매도 추가문의. 외인 기관들은 개인들 공매도의 포지션을 공매도 하는지에 포지션을 볼 수 있는지요? 볼 수 없죠. 개인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봐요? 볼 수 없죠. 근데 저 큰 흐름으로서는 글쎄 대차 거래가 얼마 되는지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공매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매도 하기 위해서 빌리는 그 경우에 증권사에서 안 빌리고 증권금융사에서 빌리거든요. 예탁원에서 빌리죠. 예탁결제원에서 그걸 빌려요. 주식을 빌려요. 그러니까 한도도 무한정이고 보증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공매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자유로운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하기 위해서 종목도 증권사에서 공매도를 빌려주고, 증권사에서 공매도 주식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는 개인들이 하는 것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차거래 하기 위해서, 소위 공매도를 안 그러고, 대차거래를 안 그러고, 대주가 그래요, 대주. 그러니까 금액도 작고, 빌려주는 금액도 작고, 종목도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빌려줄 경우 기간도 짧고, 뭐, 2달인가 3달 반에 금방 갚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똑같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의 기관들은 아무 종목이나 빌려가지고, 기간 길게 해가지고, 마음 놓고 팔 수 있는데, 개미들은 금액도 작고, 종목도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빌리면 얼른 빨리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공매도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개미들이 불리하다라고 아우성 치는 것이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개미들의 포지션을 볼 수 있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거래죠, 그죠? 우리는 상대방 포지션을 볼 수가 없는데 상대방의 우리 표를 볼 수 있는 이야기는 고스톱 칠 때 나는 상대방은 저한테 표를 다 보여주고 치는데 나는 상대방한테 패를 안 보여주고 고스톱 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불공정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잠시 숨 돌리고요. 잠시 숨 돌리고 그 다음에 종목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커피 한 잔만 잠깐 마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종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